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동료, 같은 부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동료가 괴물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사연들이 어제 뉴스에 등장했는데요. 자, 먼저 경남 창원 한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서 1년 넘도록 여성 동료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 여성만 20명에 달하고요. 영상물은 무려 100여 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또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검사 한 명은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유서가 올라와 논란인데요.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지옥 그 자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노무 상담이 있는 날이라서 키워드를 동료로 잡아봤는데요. 동료와 같이 걷는 길이 지옥이 된다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노무 상담이 여러분의 참 동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 길이 참 멀게만 느껴지는군요. 자, 오늘 1부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 4일째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 4일째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자, 2002년이었죠. 전 국민이 붉은 악마이던 시절에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공직사회와 대기업의 총수들이 정부의 주 5일 근무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적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못 따라와서 못하는 거죠. 이것이. 일주일에 4시간이 줄어들면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연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겠느냐. 1만 불에서 아직도 8년째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백제가 황새를 쫓아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영세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국회의 무성의를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각 경제 주체 간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또다시 잡는 오를 범하게. 한국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 연월차 휴가수당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네, 주 5일 법제화를 두고 열띤 논쟁이 있던 해였습니다. 당시에는 양대 노총에서까지도 입법을 반대했는데 나라가 망한다. 자, 하지만 20년이 지났죠. 최근에 이 논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월화수목 토토일 주 4일째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 4일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자, 월화수목 토토일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만 이번에도 대립각이 상당합니다. 자, 코로나19로 노동 환경이 변하고 있는 지금이 효율성을 높일 기회다. 아니다.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은 아니다. 자, 주 4일째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지금부터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스튜디오에서 뵙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그 전화 연결하다가 오니까 예, 좀 솔직히 귀찮았는데 오니까 좋네요. 아, 그래요? 아까 뵈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니, 사람은 너무 편한 대로 자꾸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그 주 6일 학교 가던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내셨죠? 굉장히 그랬죠. 옛날이죠? 네, 저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예, 맞아요. 토요일까지 갔습니다. 너무 좀 옛날 얘기라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 뭐 저랑 얼마나 차이 나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토요일에는 오전 수업만 했어요. CA라고 이제 클럽 활동. 아, 기억난다. 그게 이제 토요일에 하고 와. 집에 가면 이제 아버지도 안 계셨죠. 일하러 가셔가지고. 아,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아버지가 그러네요. 무서웠거든요. 갑자기 CA 얘기하니까 네.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 좀 여담입니다만 팀장님 학창 시절은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죠. 아, 그래요? 공부도, 그다음에 운동도, 사랑도, 네. 뭐야, 갑자기. 자, 지금은 일주일에 며칠 정도 일하십니까?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예, 근데 웬만하면 5일에 맞춰서 일하고 있어요. 주말 근무,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가족들과의 시간도 그렇고, 주 5일 하다 6일 하니까 좀 너무 힘들어서 웬만하면 저는 5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주 7일. 아우. 예, 거의 매일 일하는 수준입니다. YTN이 믿는 인재인 거죠? 아닙니다. 네. 예, 저 다른 일을. 주 5일에 좀 일을 맞추고 계신데, 네. 아무래도 주말에 이렇게 출근하거나 일하게 되면 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일하는 입장에서는 뭐 방송 가서 하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예. 뭐 아이와의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네, 평일에 이제 아내가 아이를 많이 보니까 주말엔 또 제가 좀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고 예. 요즘은 집안일도 사실은 남녀가 웬만하면 같이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집안일 많이 도와주십니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도와준다는 표현이 좀 웃깁니다. 그 도와준다고 하면 참 많이 혼나는데 죄송합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주말은 집에서 보내려고 하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팀장님이나 저처럼 네.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 주 4일 근무 지금 해당이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좀 역할을 나눠 봤는데 일단은 네. 주 4일제 근무 찬성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무조건 찬성. 네, 이따가도 이제 잠시 짚어드리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인서트에서 들으셨지만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주 5일째 하면. 근데 지금 20년 지났는데 어때요? 아니잖아요. 안 망했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인류가 이제 시작된 이래 지금이 그 인간의 노동 강도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뭐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에는 하루 먹을 양식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딱 잡고 그 이후의 시간은 그냥 남는 시간인 거죠. 그 농경 사회 때도 사실은 겨울은 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수수가 끝나고 나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계속 일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보상이 우리에게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만 높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시간은 줄이고 우리가 일한 어떤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워커홀릭입니까? 그런 건 아닌데. 네. 좀 하나의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 4일 하면요. 은행, 뭐 관공서 다 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주변의 식당들 다 망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려 있는 곳들의 식당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가 기관부터가 좀 문을 닫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뭐 주변 식당들도 망하고. 네. 이게 양극화가 좀 심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예, 잠시 뒤에 좀 자세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 5일제 시행 도입이 1998년부터 좀 추진을 해서 2004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뭐 20년쯤 지났는데 지난해 내내 문제가 된 택배업계 같은 그 노동 집약적 업종이나 또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실 주 5일제가 그림의 떡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주 4일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보면은 노동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은 본의 아니게 예전보다 좀 문 여는 물론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좀 일이 좀 줄어들긴 했죠. 그래서 그 강제로 도입된 주 4일제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에
어떤 효율성과 관련해서 논쟁이 계속 있긴 했는데 그 삼성전자나 NC소프트, SKT 같은 회사들이 코로나19로 지난해 이제 한시적 주 4일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래 오히려 효율이 좀 높아진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계속 일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일이 몰릴 때는 또 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은 그냥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분들도 꽤 계셔서 이런 것들을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면 저는 주 4일제 충분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저신다 아던이라고 하는 뉴질랜드 총리가 있는데 지난해 5월에 그 페이스북에 한 영상을 올렸어요. 보면 이제 기업들이 주 4일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휴식 시간을 늘리면 오히려 관광업이라든지 우리가 돈을 써야 하는 시간은 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좋은 그런 경제 활동 쪽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휴식 시간 늘리면 관광업도 활성화되고 노동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도 이미 높아진다라는 뭐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시행하는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한 형제들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SK도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 계열사에 따라서 한 달에 하루나 이틀씩 금요일에 쉽니다. 그리고 뭐 유연하게 근무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종합교육기업이죠. 에듀윌도 2019년 6월부터 드림데이라는 주 4일제를 도입했는데 뭐 이 회사들이 어렵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 4일제를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택배업도 주 5일제 도입 얘기 나오는데 2016년쯤에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안타까운 뉴스들 보셨겠지만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랙 기업에 대한 논란이 좀 크게 발생하던 시기인데 그 소득의 양극화나 뭐 자산의 양극화 함께 휴식의 양극화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두 번째로 일 많이 한다고 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우리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1967시간이에요.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거고요. 자, 가장 짧은 나라가 덴마크인데 138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간 따지니까 73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5일씩 일한다고 봤을 때 약 14주, 1년 중 한 석 달을 더 일하는 건데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팀장님 말씀 좀 듣고 보니까 빨려 들어가는데. 그렇죠. 아니 그 밖에서 그 친절한 담당 PD가 반대 입장 논리를 잘 못 펼치고 전민기 팀장에게 밀리는 저를 위해서 그 반대파 애청자들의 의견을 좀 모아줬습니다. 네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6587번님 반대합니다. 공무원들과 대기업 직원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좀 반대합니다. 이거 봐요. 이거 양극화라니까요. 4016번님 주 4일제 하면 수당으로 생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노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은퇴하고 쭉 쉬면 되지 왜 일할 나이에 더 쉬게 만듭니까? 또 이런 의견이고요. 1766번님 저는 주 5일에도 주 6일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기 때문이죠. 정규직이 아닌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손해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 보시면 택배 근로자 분들도 원래는 이제 밤이나 새벽 배송 금지하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도입이 되면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의 어떤 자세예요. 그 사람을 늘리고 그분들이 받아가는 임금을 줄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근로 환경 자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주 4일제를 하지만 그분들이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해주게 된다면 뭐 주 4일제 반대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계 위협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자, 지금 의견이 저와 굉장히 좀 반대인데 일단은 샵 0945번으로 주 4일제 도입 찬성과 반대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서둘러서 보내주시고요. 자, 저의 논리는 계속 이거예요. 대기업들은 주 4일 갈 겁니다. 그렇겠죠. 뭐 시간이 지나면 주 3일도 갈 거예요. 일부 아주 적은 그 부류의 사람들은 일과 삶을 정말 좀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 겁니다. 이분들은. 자, 그런데 나머지 그 5인 미만 사업장 이분들은 주 6일 일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 가뜩이나 그 재산의 양극화도 있는데 저는 네. 휴식의 양극화도 오지 않을까. 이거는 뭐 나라 경제가 망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어떤 쉼의 양극화로 인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죠. 자영업자 분들은 사실은 자율적으로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탄력적으로 될 것 같고요. 주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모두가 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2분, 3분 정도 해가지고 쉬는 날을 따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충분히 저는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예. 그럼 최영진 아나운서는 계속 주 7일 일하실 거예요? 안 하죠. 주 4일 하세요. 그리고 남은 날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나눠서 해요.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지희 천사님께서는 네. 전민기 팀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8시간 5, 6교대 근무를 하면 어떨까요? 8시간 근무 후에 32시간 또 쉬고 다시 8시간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주 4일째 웃음만 나옵니다. 5인 미만 업체는 주 6일 꽉꽉 채워서 근무합니다. 좀 근무도 차별화되는 시대가 오겠네요. 역시 저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쉼의 양극화. 주 5일째 할 때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예. 처음엔 대기업이나 관공서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주 4일이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도 오르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제 물론 위에서부터 대기업부터 이제 시작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주 4일제가 더 낫다라는 걸 인식하는 시기가 분명 올 거고요. 20년 후에 이 대화를 생각한다고 보세요. 아까 그 인서트 들을 때 주 5일제 하면 나라 망한다고 할 때 우리 어때요? 웃었잖아요. 예.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잘 될 것이다. 네. 아니 근데 그 지금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도 좀 네. 착오가 많았어요, 사실. 네네. 이게 지금 도입이 된다면은 이 역시도 좀 정착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은 반드시 좀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뭐 무썰듯이 자 내일부터 주 4일째 합시다. 그 시스템이 바로 돌아가진 않아요. 모든 게 주 5일째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꿔가는 그 과정에서의 시간은 필요하고 거기서 만나는 어떤 반대 의견들과는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잘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일 많이 해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5917번님이 좀 화나신 것 같은데. 네. 자, 나머지 3일 뭐 할 건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3일 뭐 하시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일 뭐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근데 지금 하고,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어떤 임금 체계부터 저는 좀 이게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주 4일제가 도입된다면 월화수목 토토일이 되는 것과 또 주중에 선택해서 4일 쉬는 것과는 또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월화하고 하루 쉬고 수목하고 토일 쉬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뭐 전부 월화수목하고 금토일을 쉬든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기업마다 좀 자유롭게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만약에 같습니다. 주 4일제 도입된다 그러면 팀장님은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저는 월화하고 수 쉴까요? 네. 그 좀 행복한 고민이네요. 월요일에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왕 쉴 거면은 월화수목 토토일이 낫지 않을까요? 자꾸 왜 글로 가지 내가? 그거 봐요. 안 돼. 자, 5918번님. 우선 4.5일 근무제로 적응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좋네요. 토요일 일찍 마치던 시기처럼요. 만약에 도입된다면 이런 절차를 좀 거쳐야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한 오전 근무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틀 쉬면은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연휴 때 한 3일 정도 있어 보면 조금 일하고 싶은 그 에너지가 많이 충전이 되고 그 이후에 물론 뭐 똑같이 월요병은 있겠지만 그래도 딱 갔을 때 어떤 일의 능률이 오르는 그런 경험하신 분들 좀 많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4726번님 주 4일하고 3일을 쉬게 되면 소비가 많아지니까 경제를 활성화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은 점차 온라인으로 변경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관광산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그리고 활성화가 되겠죠. 지금 보세요. 4차 산업이나 뭐 AI라든지 여러 이야기들 나오는데 기계나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분명히 대체하면서 예.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걸 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기계에게 인간의 일자리를 내준 상태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지금부터 좀 적응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저 정말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박조세님. 네. 만약 주 4일째 해서 전민기 팀장님이 대신 라디오 진행해야 한다면 반대입니다라고. 아이,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까지 하시네요. 자, 5431번님. 우리나라만큼 장시간 근무 시간 많은 나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주 4일 도입이 필요합니다.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네. 1635번님. 반대합니다. 예전에 주 5일로 바뀌었을 때 참 좋았다는 기억은 있지만 열심히 일할 나이에는 해야 합니다. 늘어지면 타성에 젖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집에 남편이 주 3일씩 있을 생각하면 돕니다, 돌아. 저도 아내가 쉬는 날 자꾸 애기랑 나가라고 해서 그런 문제는 좀 있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 4일 도입, 저도 뭐 근로자로서 좋기는 하지만 네. 조금 계속 머릿속을 좀 맴도는 게 쉬는 분만 계속 쉬고 또 일하셔야 되는 분들, 우리 택배 노동자분들은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춰야 돼요. 아까 제가 임금 문제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급 대비해서 각종 수당의 비중이 우리나라 너무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볼 시점이 이제는 왔다. 예. 하긴 뭐 근로시간이 워낙 또 기니까요, 사실. 맞아요. 예. 지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 그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중앙정부와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 같은데 서울시에서 먼저 좀 시행을 한다. 이게 보궐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네. 서울에만 시행된다면 이게 좀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일단 저는 그분들이 이제 후보들이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뭐 신혼부부들한테 돈을 지원한다든지 지금 주 4일제를 하는데 이게 그냥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공약이 아니길 바래요. 이분들이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의 어떤 주장이 주 4일제를 해도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된 상황인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선거에서도 이런 공약들이 나온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하는 그 시점이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팀장님,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주 4일과 5일 했을 때 네. 그냥 우리가 그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 식당들 4일 됐을 때가 더 잘 될까요? 아니면 5일 됐을 때가 더 잘 될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큰 기업이나 이런 관공서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분들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쉴 때 나가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긴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4일로 바꾸게 되면 흔히 말하는 그 좀 유명한 명소들은 잘 될 거예요, 주변이. 그렇지만 우리 근처에 있는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또 힘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7734번님, 월차, 연차, 육아휴가 이런 거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우선입니다. 주 4일 논의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요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공감이 돼요, 진짜. 그 의견은 좀 공감이 되긴 됩니다. 아직도 좀 수직적인 문화 그리고 이런 거 쓸 때 눈치 주는 그 회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개선하고 또 주 4일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시작하면 논의가 따라서 올 거예요. 일단 시작하면은 그 어떤 대책들이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0779번님,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주 5일 노동하도록 제도가 정착된 다음에 이런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괴리감이 좀 느껴지네요라고 또 하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에서 뵀는데 이제 자주 좀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2025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요.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것인데요. 성적도 절대평가 방식에서 성취평가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정해진 출석 기준이나 성취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두 번째 숫자는 4입니다. 지난해 경비원이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경비원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도 월 4회 이상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 및 단속 업무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으나 분리수거, 주차 업무 등을 떠맡은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이제는 경비 업무 말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로 적용돼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물론 휴일 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추운 날 수고하시는 모든 경비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5,500억 원입니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세계적 기부클럽인 더 기빙 플래지에 219번째로 서약했습니다. 더 기빙 플래지는 2010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재산 환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된 자발적인 기부 운동인데요. 자,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 되면서 동시에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게 기부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한국인으로는 최초 가입자로 최소 5,500억 원 이상 기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 기부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봉진이 형 진짜 멋지군요. 네, 마지막 숫자는 2입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이 어제 열렸었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아동복지회 직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증언들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자, 정인이가 입양 초기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받아왔다는 증언과 함께 양모가 입양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정인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인이 양부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학대를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몰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들이 많죠.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먹먹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K-팝, K-뷰티, K-푸드 등등 한류 열풍이 한국 문화와 함께 한국 제품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산 의약품의 수출 계약에 대한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속의 우리 한국의 약품이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의약품의 품질이 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제약 선진국 수준의 제조 및 품질 관리 체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이는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보통 영어를 줄여서 GMP라고 많이 하는데요. 예. GMP와 실태조사의 국제적인 조화를 주도하는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협의체인
의약품 실사 상호 협력 기구에 2014년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규제기관 국제협의체 가입은 의약품 분야에서 과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에 비견될 만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와 연계해서 작년 1월 15일부터 한국과 스위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상호 신뢰 협정이 발효되면서 국산 의약품을 스위스에 수출할 때 식약처에서 발행한 GMP 증명서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네네.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어떤 겁니까? 네,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즉 GMP는 의약품이 적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좋은 품질로 생산 관리됨을 보장하는 의약품 품질 보증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 다른 나라에도 식약처와 같은 예를 들어 미국 FDA와 같은 의약품 규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기관에서 제약회사가 생산한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적합한 제품만 한정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 이때 GMP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한 스위스 의약품 제조와 품질 관리 상호 신뢰 협정이 국산 의약품 수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국내 제약회사들은 이 협정을 통해 스위스 의약품 규제 당국의 GMP 평가를 식약처가 발급한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고요. 예. 그래서 스위스로 의약품을 수출할 때 허가 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한국 스위스 GMP 상호 신뢰 협정은 우리나라가 의약품 분야에서 다른 나라 정부와 체결한 최초의 GMP 상호 신뢰 협정이고요. 스위스는 미국이나 영국 등과 함께 국내 신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제약 선진국 7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예. 따라서 이 협정의 체결로 국산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를 토대로 유럽이나 유라시아, 아세안 등 다른 국가와의 협정 체결 확대와 세계 시장 진출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뿌듯한 시간인데 네. 앞으로도 수출 지원을 위한 GMP 협력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네. 식약처는 우선 올해 신남방 국가로서 아세안 선진국인 싱가포르와의 GMP 상호 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2019년에 싱가포르와 GMP 상호 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 좀 줄여서 MOU라고 많이 하는데요.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8월부터 GMP 상호 인정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친북방 수출 유망 국가인 러시아와도 의약품 제도와 GMP 평가, 정보 교환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의약품 품질 및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21만 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는 물론이고요. 실업급여 지급 이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어려움 겪는 분들 많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실업급여라는 이름 때문에 실업하면 누구나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월급 못 받고 있다, 연차 못 쓰고 있다, 누가 괴롭힌다 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을 통해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자세히 그 고민들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언제쯤 좀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을까요? 예. 코로나 이제 거의 잠잠해지면 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좀 또 다시 유행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예, 아무튼 잠잠해지면 뵙는 걸로 하고요. 네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오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네. 최근에 좀 그 직장 동료에 대한 그 사건들이 많았어요. 네. 뭐,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탈의실에 그 카메라 설치해서. 네. 많은 또 여성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네. 회식 자리에서 또 후배 검사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아직도 우리 좀 직장, 그 노동,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사실 재작년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겨우 걸음마 단계로 들어와서. 예. 이제 겨우 제재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마련해놓고 있는 거지. 조금 더 우리가 실제로 피해자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나 또 가해자들에 대한 다시 재범의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은 좀 부족하거든요. 예. 네. 우리가 좀 더 제도는 조금 더 늦게 따라오는 제도 개선은 조금 늦게 따라오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좀 서로 간의 사고를 좀 고치고 그런 각성하고 좀 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사회적인 인식 전환과 네. 변화와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뭐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사상 최대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네.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 사실 여러 번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속 쭉 오랫동안 계속 많이 해왔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코로나19 일자리를 잃은 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 왔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보살펴 보지 못한 그 소상공인들에서 고용되어 있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되지 않지만 한 10인, 2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그런 직원분들에 대한 그 지원책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급으로 그냥 계속 지내시다가 더 이상 여건이 안 되시니까 이제 나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실업급여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실업급여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렇죠. 회사를 그만두기만 하면 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워낙 오해들이 많으시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법적인 용어와 비슷하게 구직급여라고 좀 바꿔 쓰면 좋겠어요. 구직급여로? 예. 그래서 구직급여로 바꾸면 조금 더 오해가 이제 덜 쌓이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실업급여거든요. 지금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요건을 말씀드리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이직 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근로의 의사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구직을 했는지 그 자료들을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요건 4가지거든요. 그 구직에 대한 자료를 지금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력서 제출한 뭐 그런 문서 그런 같은 거면 거. 충분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채용 지원한 내역들.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게 오해가 좀 많으셔가지고요. 네. 본인이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경우,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네네.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본인은 계속 하고 싶은데 그냥 환경이 안 받쳐주는 거죠. 이런 겁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성적인 괴롭힘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권고사지, 그다음에 사업장이 왕복 3시간 거리로 이전할 때, 그다음에 정년퇴직하시거나 계약 만료로 그만두신 경우, 이 경우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9174번님께서는 비정규직 계약직이라서 근무 2년 후에 계약 종료로 그만두게 됐는데 이럴 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될 거니까요.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십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의 노무 고민, 직장 어려움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자진 퇴사하고 네네. 새로운 회사로 또 옮겼는데 코로나19로 회사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된 경우 이런 분들도 최근에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좀 인정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가신 직장에서도 기간이 180일이 안 되더라도 그 이전 직장에서와 그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을 통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 이전 직장에서 자진 퇴사했다고 해서 보험료 납부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공고사직으로 퇴사하셨으니까 실업급여 받으실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다 합산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이 되는? 네네. 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못 받습니까? 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셨는데 65세 이후에 그만두시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되십니다. 그런데 만 65세가 지나서 입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나중에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기준이 65세를 기준으로 두고 64세에 근무하셨다가 65세에 이제 퇴직한 분들은 해당이 되는데 그렇죠. 65세 이후에 이제 그만두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7806번님께서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공무원들은 그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요. 네, 일반 사기업의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공무원 정년 퇴직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공무원은 안 됩니다. 네네. 그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 지난 계속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네네, 맞아요. 그래서 발표된 그 보고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5회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 받은 사람이 무려 13,000명 정도 된다. 그래서 너무 구직에 어려움이 없이 실업급여만 먼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제도 개선을 하려고 이제 용역을 발표해놓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반복 수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반복 수급에 대한 제한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9014번님은 이력서만 내고 취업 의지 없이 실업급여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좀 이런 분들이 있긴 하죠? 많죠.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절대적으로 이 부정수급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걸러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위장취업에서 그냥 올려만 있다가 기간 내서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게 자격 요건 만들어 드리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5463번님, 저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서 일반 개인마트에 정식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마트가 문 닫았을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자영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휴업이나 폐업 처리로 해주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마트에서 들어가셔서 일하실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 기간만 충족한다고 하면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 퇴사하시고 나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 처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휴업 처리해서 내가 지금 어떤
소득을 못 올리고 있다라는 걸 입증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9483번님, 아까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방 발령받아서 그만둔 경우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 이 경우가 제일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장 자체가 단일 사업장이 그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로 이전했을 때 되는 거지. 이 우리가 어떤 대규모 기업 여러 개의 분점을 두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는 어떤 인사 발령권이라는 게 인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에까지는 인정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 따로 이제 분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거는 실업급여 해당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방 현장들의 그 발령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발령됐거나 거기에 못 간다고 해서 퇴사하시는 경우는 사업장의 이동이 3시간 왕복 3시간 걸리는 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두 분께서 좀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묶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6128번님께서는 현재 67세인데 계속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몇 살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409번님, 65세 이전에 근무하고 70세 이상 근무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라고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65세 이전에 취업하셨고 계속 고용보험료 납입하고 계셨으니까 나중에 퇴사하시더라도 받으실 수 있어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하나09번님, 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좀 신청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게 왜냐하면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최대 270일, 9개월 정도 되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돼요. 1년 이내에 왜냐하면 270일 딱 맞춰서 뭐 신청하시면 퇴사하고 지나서 안 하는 270일 딱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거의 1년 이내에 지나가면 못 받는 거니까 퇴사하시면 바로 신청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1118번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인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라고. 네, 계약서는 뭐 부차적인 거고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셨고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될 대상이었다면요, 당연히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뭐 전에는 만 60세 이상 죄송합니다. 그 60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만 가입이 됐는데요. 이제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그 3개월 이상 일할 게 예정되어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요건 충족하시면. 이게 저 개인적인 좀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입니다. 네. 실업급여 해당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노무사님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특수한 경우에 예술인 고용보험을 열어놨고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런 다음에 올 7월부터는 우리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프리랜서에 대한 좀 더 넓게 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아직까지 올해까지도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네요. 네네, 여건은 아직 마련돼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 일하셔야죠. 네. 일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스튜디오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주 4일제 시행과 관련한 반찬토론 이야기해봤고요. 2부에서는 노무 상담 또 하면서 오늘 참 직장과 일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누군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워커홀릭 아니냐고.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뿐인데 저 같은 분들 많으시죠? 오늘 하루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워커홀릭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